반갑습니다. 옛날부터 팟캐스트를 해야지 했는데 이게 편집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원테이크에 하려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사실 집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웬만하면 집 안에 있는 집돌이여가지고 예대생 특인 것 같아요. 보면 예대생들이 좀 극단적이에요. 보통 이게 뭐 학과 차이가 막 그렇게 막상 보면 심하지 않을 수 있긴 한데, 보면 예대생들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뭐 집돌이랑 밖에 나가서 엄청 여행 다니고 아니면 어디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도 있고, 성격이 이게 정규 분포표를 그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는 가운데 가장 많고, 근데 예대생들은 약간 극단에 좀 치우쳐 있어요. 오타쿠 집돌이거나 아니면 진짜 집에 들어가지를 않거나, 약간 제 주변에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약간 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변,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표본을 많이 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다, 경향이, 뭔가 느낌이. 어쨌든 아니, 집 밖에 잘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나가니까 세상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거리가. 저희 동네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 88 올림픽 때 당시 도시 개발 계획으로 생겨난 도시 그 마을이거든요, 단지가. 그래서 되게 오래됐는데 저는 좋아요. 왜냐면 나무가 되게 크고 엄청 많아요, 나무가. 아파트가 일단 낡았고 페인트 막 벗겨지고 아스팔트도 약간 벗겨지고 막 이러는데, 주기적으로 페인트 공사를 좀 하니까 보기는 좀 그래도 봐줄 수는 있겠던데, 어쨌든 장점은 나무가 굉장히 크고 많다는 거. 그래서 오랜만에 집 밖에 나갔는데 창문으로만 세상 밖을 보다가 그 나무를 다 뱉더라고요. 나뭇가지를 다 쳐내가지고 엄청 휑해요. 근데 휑한데, 그 휑하니까 약간 그 영화에서 보던 그 몽골 러시아 요쪽 마을 느낌도 살짝 나고, 그 무성하던 나뭇잎이 다 썰어져 나가고 그 대만 짧게 짧게 남다 보니까 되게 거리가 커 보이고 되게 넓어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활동 범위가 집 안이잖아요. 심지어 집 안에서도 제 방을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에서 휴먼 스케일이란 게 2m를 안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커봤자, 이 최대로 재봤자 여기 한 몇십 미터, 한 10m 되나? 어쨌든 사실 제 방도 아니야. 제 침대를 잘 안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스케일 2m거든요, 저는. 가로, 세로, 높이가. 근데 집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길거리가 폭이 이렇게 막, 어우, 난 재밌었다. 가끔 집을 나가야 돼. 그래서 가끔 집을 나가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거, 재밌어 보여요. 가끔, 그쵸. 요즘 드는 생각인데, 오늘 할 얘기 하나 생각해 온 거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요거 영화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약간 잡담, 아마 지금 유튜브로 하면 이게 아래 타임라인이 깔릴 텐데, 그쵸? 타임라인 이렇게 컷 나눠 놨을 텐데, 어쨌든 영화 궁금하신 분들 바로 영화로 가셔도 되고, 요건 그냥 대본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 막 떠드는 잡담 팟캐스트, 독립 팟캐스트라서, 신비주의, 옛날에는 신비주의 같은 걸 되게 좀 동경했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어떤 문화적, 예술적 토양이랄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고3 6월 지나서 되게 친구 하는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허겁지겁 준비해서 정말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게임밖에 모르고 산 거의 수준이어가지고 문화적, 예술적 토양이라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과 동기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베이스 문화라고 약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문화 베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파가 나뉘어요. 이렇게 일본, 80년대, 80년대 맞나? 역사 잘 몰라. 8, 90년대 일본 버블, 호황 시절 때 그 인간 갈아 넣던 그 시절 어떤
전설적인 만화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클래식한 어떤 버블을 좀 더 사랑하는 거죠. 그때 일본 당시. 왜냐면 그 사람들 보면 시티팝이나 이런 Y2K도 좋아하거든요. 이게 명확히 그 애니메이션이란 장르 자체에 대한 어떤 깊은 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당시 일본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 자체를 향유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게 이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금 관심이 있는데 에반게리온, 신세계 에반게리온 인기 일단 너무, 그건 이제 클래식의 영역에 갔죠, 그 만화는. 이제, 에반게리온 좋아하고, 뭐, 아키라 이런 거. 그, 오토바이 끼 끄는 그 씬은 정말 어떤 애니메이션, 정말 많이 오마주 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연출의 어떤 역사에서 되게 좀 하나의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친 그 작품이라고 하던데 아키라 뭐 공각기동대 지금까지도 어떤 철학적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철학적인 예술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런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서도 최애 애니메이션이 약간 란마 이런 거예요. 란마 뭐 그 시끌별 녀석들 약간 옛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일본 여행 그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가는 친구 있는데 약간 그런 만화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은 만화를 정말 많이 보는 물론 많이 보는 사람들도 어떤 그런 클래식한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애니메이션 자체를 많이 보는 요즘 나오는 뭐 정말 요즘 트렌드도 약간 제목에서 내용을 곧 설명하는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워낙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까 제목에서 딱 그걸 캐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인내심 있게 뭔가 봐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게 돼버린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극단적으로 과장을 하자면 프로그램 제목이 없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즐길 게 TV밖에 없고 TV에서도 채널 같은 게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냥 앞에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강제로 시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홍수를 넘어서 거의 뭐 바다니까 컨텐츠의 바다다 보니까 제목에서 설득을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뭔가 자기 PR을 성공적으로 해야지 뭐 작품으로서 일단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 좀 그런 거에서 이제 제목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뭐 레벨 999 이런 거 막 그런 것도 많이 본 사람들 그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 뭔가 요즘 유행하는 인싸픽들 흔히 넷플릭스에서 많이 셀렉해가는 어떤 그 귀멸의 칼날 그리고 그 뭐야 스쿠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나오는 거, 손가락 괴물. 주술회전, 그리고 사카모토입니다만, 뭐, 그, 사이키노코, 뭐, 제난인가? 그거랑 단다단. 단다단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많다 보기보다는, 제가 정주행을 했어요, 단다단을. 단다단을 봤는데, 이게 재밌다고 해서 봤거든요. 1화 때까지는, 나름의 흥미가 좀 구미가 당겼었어요. 그래도 이게 귀신 vs 외계인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구도 자체가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다기보다는 오컬트에 관심 있는 두 인물이 나는 귀신을 믿는데 외계인을 믿진 않아. 나는 외계인을 믿지만 귀신을 믿지 않아 하는 각각 두 인물이 서로 내기를 하다가 어떤 촉발되는 그 시작점에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주어진 어떤 세계관 같은 거 충분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어떤 친절한 설명 없이도. 그냥 외계인이 있는 세계관이고, 귀신이 있는 세계관이다. 너무 충분히 좋고 재밌는데, 무슨 느낌이냐면요. 약간, 그림을 정말, 이게, 되게, 이 평가들을 좀 뒤져봤는데, 그 작가의 작화 차력쇼, 만으로도 이걸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막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원작 만화가 거의 뭐 예술작품이에요, 보면. 장난 아니야. 그런 만화 있잖아요. 크리처는 크리처대로 되게 사실적이고 되게 세세하게 아주 끔찍하고 끝내주게 멋있게 잘 그리고 인물은 인물대로 어떤 만화 인물의 문법이란 게 있잖아요. 완전하게 어떤 실제 인간과 비율이 같지 않더라도 그리고 되게 대충 그린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그 실루엣을 딱 그 실루엣을 그려내고 딱 그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해선 정말 수천 수만 번의 곡선을 그려봐야지 나오는 그
조형적으로 뭔가 디자인적으로 완벽한 그 만화 문법 상에서의 인체 비율과 인체 이목구비 디자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시에 화면 안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아주 정말 완벽한 구도와 어떤 그런 밸런스를 갖춘 채로 정말 작화 촬영쇼다라는 말은 물론이고 작화 촬영쇼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다라는 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만큼 원작 만화에서는 그런 게 정말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든 생각은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수많은 명작, 특히 기생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을 공개하고 그 원작 만화와의 어떤 그림체 같은 걸 비교가 항상 당하는데 일본에서 뭐 원작 만화나 원작 애니메이션이 실사화 됐을 때 욕먹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애니메이션 됐을 때 그게 약간 그 격이 약간 카리스마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특히 고어한 작품들이나 어떤 그런 크리처 디자인 같은 게 좀 강조되는 작품들에서는 그런 어떤 다운그레이드 식의 어떤 비판을 좀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단다단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원작 만화는 정말 차력쇼가 맞구나 싶었는데 애니메이션 보면서는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제가 그 당시 어떤 평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한 줄 평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 기록을 해놨었냐면 스토리도 올리긴 했었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제가 그때 그냥 그 글쓰기 문체로 했던 거라서 약간 어색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읽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없이 그리고만으로 정신없이 나열되는 뜬금포 전개와 유치한 화장실 플러스 성기 개그 침착맨이 방송에서 농담조로 꺼낼 만한 뇌파대 초음파 수준의 이야기 소재로 다가옴. 원작 만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에선 작화 또한 그다지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음. 7화에서 터진다고 명작이라고 해서 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말로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단다단을 봤었는데 그런 어떤 작화 같은 것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는 물론이고 모든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A 사건이 일어났거나 A 소재 혹은 A 인물, A라고 통칭하자면 A 인물이 있었으면 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쇄적으로 B 사건이 일어나고 C 사건이 일어나고 혹은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병치돼서 전개되다가도 그게 C에 가서 하나로 합쳐지거나 설명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가 전개돼야지 뭔가 계속 쌓이고 주인공의 어떤 서사가 부여되고 이야기를 계속 입체화되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제가 어떤 이야기 작법의 모든 어떤 문법에 능통하고 공부를 제대로 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독자 입장에서 그런 어떤 계속 이야기가 쌓여가면서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단다단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렇기 때문에가 없이 A 사건, 그리고 B 사건, 그리고 C 사건, 그리고 D 사건 이러다가 한 12화쯤 가서 조금 만나나 싶더니 끝나버려요, 그냥 이야기가. 모든 게 그냥 직렬로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느껴져서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신없이 어떻게 아무런 어떤 인과나 개연성 없이 랜덤하게 생성되는 되게 뒤숭숭한 꿈짜리 같은 전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약간, 그쵸? 약간 그런 게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억지 섹스 코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노닥 걸리나? 아무튼, 억지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면? 억지 성코드? 억지 성코드 같은 게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가끔. 아까 말했던 귀멸이 아니라 주술회전에도 있고, 체인소맨에도 있고, 거긴 두 개는 공통적으로 여자 가슴 같은 걸 만지는 게 어떤 인생 목표인 그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남자 성기예요, 이번에는. 남자 성기가 그래서 이게 약간 귀신이나 외계인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멕시코나 옛날 멕시코나 어떤 아즈텍 문명 이런 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있었던 거긴 한데 성기 숭배? 약간 그런 거랑 관련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떤 정말 깊게 소재를 파보면 근데 그 정도 깊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서 더 파보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집착을 해요. 그 주인공 성기가 이야기의 어떤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에만 있던 어떤 그런 요소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약간 봐왔던 이런저런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들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피로감을 저로 하여금 피로감을 불러일으켰던 요소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의 첫인상, 일단 첫인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렇다면 개그 코드도 안 맞고 전개도 뭔가 좀 맛없는 것 같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흥미롭게 저는 오컬트랑 종교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무서운 공포 영화나 이야기도 좋아하고 종교는 현재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나 어떤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전개와 개그 코드 그리고 작화로 계속 얘기가 오니까 이 소재조차도 뭔가 그 침착맨의 뇌파대 초음파 있잖아요. 그 침착맨이 방송에서 농담적으로 꺼낸 그냥 뇌파대 초음파 정도의 이야기로밖에 안 다가오면서 소재도 뭔가 매력이 반감되고 그래서 중간에 하차할까 했는데 계속 여기저기 보니까 7화에서 나도 처음에는 이 만화 재밌는지 몰랐는데 7화 가면 터짐 막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7화 가니까 단다다니 왜 7화까지만 버티고 보세요. 명작임 이런 게 많아서 7화를 봤어요. 근데 7화를 봤는데 이 귀신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7화까지 버티고 봤는데 그 나온다는 게 심파인 거예요, 심파. 이게 어떤 서사가 계속 쌓여서 이 주인공과 어떤 주변 인물들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인간적인 정서, 독자마저도 어떤 정말 거기 인투해가지고 감정적인 어떤 동요가 일으켜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그냥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그 사연을 간직한 채 구천을 떠드는 어떤 무시무시한 귀신의 살아있을 적의 추억, 어떤 그 원혼을 품게 된 이유, 사실은 이런 어떤 슬픈 사연을 간직한 컷신이었다. 올해 살아생전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 연출적으로는 뭔가 어떤 특히 우리 영화 업 있잖아요. 픽사 애니메이션 업의 그 초반 10분에 등장하는 정말 그 무언극이지만 그 인물 둘을 추적하면서 그려지는 그 감동적인 뭐 그런 식의 어떤 연출적인 시도가 좀 있긴 했어요. 그 7화 내 후반부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드업 같은 게 전무하다시피 느껴지고 이 귀신 외계인 영화에서 나온다는 게 결국엔 7화에서 터진다고 해서 참고 봤더니 그 나온다는 게 심파라는 게 약간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단단하니. 그래서 작화, 전개, 뭐 인물의 매력, 소재의 어떤 참신함, 연출, 뭐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이 모든 요소가 개인적인 취향과 좀 괴리가 굉장히 크게 있었다. 뭐 이런 약간 좀 요런 작품으로 기억에 남아요. 단다다니. 오늘 이 여기 왜 했지? 맞다.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 애니메이션 정말 많이 보는 친구가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본 거는 그거 있거든요. 약속의 네버랜드? 재밌더라고요, 이건. 이것도 나중에 따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의 네버랜드도 너무 재밌게 봤고, 약간, 그쵸. 약간 마녀? 마녀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문화 베이스인 사람이 있고, 정말 딥하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버튜버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쪽으로, 그 미연씨 같은 것도 쭉 이제 가는 취향. 근데 그런 취향 같은 게 되게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되게 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요즘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MBTI 문제점 하면서 한국의 종특 이러면서 MBTI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이야기인가 들어보니
그 범주화가 결국엔 타자화인 거고,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건 그냥, 아, 너는 ISTJ라서 그래, 뭐야, 너는 뭐뭐라서 그래, 라는 식의 하나의 범주로 묶고, 그걸 타자화해서, 그냥 이해하기 싫지만, 그냥 이해한 척, 이렇게 잘라서 떼어놓는, 한쪽 구석에 이제, 그냥 툭 던져놓는, 그런 식의 어떤, 겉핥기식 이해함이다. 한국의 어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MBTI 형태로 드러난 거다라고 하던데, 아니 뭐 그 말 자체에서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MBTI도 없이 그냥 정말 모두가 하나의 어떤 축만을 갖고 거기서 벗어난 건 이상한 것이 되는, 오늘 이제 이야기할 에어올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 이상한 것에 대한 얘기가 이상한 것으로 치부되는 게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도 겉으로라도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 채식주의자 얘기랑 또 같이 엮어서 한번 더 할게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의 해석을 스스로 내어보려고 하고,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나름의 어떤 설득력과 그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나름 해본 거고, 어떤 서툴든 그게 능숙하든.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한국의 어떤 냄비 문화, 뭐 이런 졸부 문화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어떤 한국의 종특이나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 혹은 결부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을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 어떤 문화적 토양이나 어떤 시민의식이나 교육,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성공과 실패의 경험 같은 것들이 쌓이기 전에 우선 돈부터 너무 많이 벌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능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별로지 하는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문제 인식이랑 조금 화끈하고 좀 화가 분출된 형태로 좀 문제의식 같은 게 표면화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정도면 오히려 저는 문제인식이나 해결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너무 빨리 벌어가지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그래 보이는 거지. 어쨌든 그런 거, 저 무슨 얘기다 그랬죠? 경제, 그렇죠. 경제 규모, MBTI, 규정하기, 그래, 맞다. 규정하기를 왜 얘기했지? 넘어갈게요. 어쨌든 애니메이션 보기, 나 오타쿠, 뭐, 그래서 이런 오타쿠가, 이게 MBA나 그런 외국 힙스타들 있잖아요. 흑인 래퍼들 같은 경우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 문화를 되게 하나의 어떤 요소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를 오타쿠라고 좀 이렇게 표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근데 가수 존박이 이제 박존이죠, 법적으로. 어쨌든 존박님이 이종범 교수님, 닥터 프로스트 만화가이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교수님을 하시던데, 원래 그분이 이제 심리학과 하시거든요. 학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오셨고,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만화가로. 그분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어쨌든 존박님이 경험하신 그 붐에서만큼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오타쿠는요, 이 서브컬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 그냥 아싸래요, 아싸. 절대적인 아싸. 그 학교 내에서의 어떤 아싸. 근데 그런 인식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NBA 선수들, 누가 봐도 스포츠 스타, 최고의 어떤 셀럽, 혹은 최고의 음악가, 래퍼, 힙스타, 이런 힙스터? 힙합스타, 힙스터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어떻게, 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걸 표방할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빼앗긴 가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부자들이 자신의 어떤 부를 혹은 겸손함을 그런 걸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함이라는 어떤 요소를 갖고 와서 그거 갖고 롤플레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특히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서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게 약간 있는 것 같다. 미스치프 같은 경우에도 세금 관련해서 무슨 미연실을 만들었잖아요. 미국 세금법이 엄청 복잡하대요. 근데 그걸 약간 비꼬는 느낌으로 미연시 형식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그 세금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미스치프에서. 또 그런 데서 약간 뭔가 개그 요소 같은 걸로 차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오타쿠 문화 같은 것들. 요즘은 약간 힙합, 요즘 약간 Y2K, 그 일본 Y2K랑 더불어서 약간 같이 부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빼앗긴 가난의 요소가 살짝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성분 분석표를 좀 분석해보자면. 중요한 거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애니메이션 문화도 있고, 음악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 디자인학과인데, 음악 작곡을 같이 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맞아요. 작곡하는 분도 많고, 요즘은 또 샘플링 같은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픽 디자인이랑 되게 비슷한 어떤 문법이란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픽 디자인의 문법과 비슷한 문법을 공유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한 형 음악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 되게 많고, 외국 힙합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국내 힙합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인디 요즘 밴드 붐이다 막 이런 막 얘기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밴드는 실리카겔이 엄청 유명한 것 같고, 그리고 혁오밴드는 약간 인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실리카겔도 인디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실리카겔, 혁오밴드, 그런 사람도 많고, 제가 음린인데, 그래서 뭐 명반 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애플 뮤직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플레이리스트 쌓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들었던 게 가장 보통의 존재였나요? 언니네 이발관? 이런 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이 노래가 막 계속 생각나고 막 그런 어떤 제 취향상 맛있는 그런 느낌 아닌데,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고 가끔 생각날 때 들었을 때, 되게 또 그 특유의 삼슴함과 담백함, 그 음악 아니면 또 들을 수 없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콜리 너마저나 뭐 언니네 이발관이었나요? 그런 것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적 씨가 원래 무슨 UFO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적이랑 다른 정준영 씨였나요? 지금 좀 문제가 된 정준영 씨랑 같이 무슨 밴드 같은 걸 저는 그게 목소리 들으면서 되게 이적이랑 비슷하다 했는데 이적 씨더라고요. 그 밴드의 UFO라는 곡도 되게 매력이 있어서 그거 정말 많이 들었었고, 또 인디밴드 취향인 분들도 있고, 저같이 약간 미술관 취향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디자인학과 오면 약간 세 파트로 나뉘거든요. 베이스 문화가. 힙합 문화 기반의 디자인 학생들이 있고요. 오타쿠 애니메이션 문화 베이스 학생들이 있고요. 저처럼 미술관을 조금 더 친숙해하는 미술관 문화 베이스의 학생. 이렇게 약간 세 파트로 나뉘어요. 굳이 나눠보자면. 그 중에 저는 미술관이었다. 요즘은 이제 애니메이션, 힙합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쵸. 요즘 저도 약간 왜 그러냐면 1학년 때 저는 약간 취향이 좁은 거에 대한 부심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약간 트렌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취향이 좁을수록 깊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취향이 좁은 게 곧 깊이에 대해서 좀 뭔가 대표해주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소비되는 건지, 자신의 취향이 좁은 거에 대해서 되게 부심을 갖는 경향성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취향을 넓게 가져보자 최대한. 왜냐면 저는 심지어 문화적 토양도 나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했던 참이었어가지고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그래서 힙합 음악 문화랑 애니메이션 문화, 만화 문화, 소설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런 거에서 잡다하게
얇고 넓게 뭔가 갖게 된 지식들과 평소에 집 방 안에서 혼잣말 하는 걸 좋아하는 저의 그 혼자만 떠들기 너무 아깝다. 혼자만 떠들기 심심하다 해서 시작한 게 이 팟캐스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떤 그런 식의 문화가 여러 개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룸 같은 거 되게 요즘도 제가 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떤 EDM이나 어떤 파티 뮤직, 어떤 클럽 음악 같은 거 좋아하는 누나도 한 명 있고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신비주의 얘기다가 했는데 그래서 비슷해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랑 신비주의 옛날에는 신비로운 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비주의 같은 걸 좀 표방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요즘 느끼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느끼는 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언가 신비하거나 그 사람이 신비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는 제가 그 사람과 혹은 그것과 충분히 가깝지 않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스스로 신비로워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거나 신비로움을 컨셉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과 충분히 가깝지 않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 사람이 부단히 애를 쓰고 있거나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힙합의 어떤 대표주자 같은 어떤 필수 덕목 같은 걸로 느껴졌던 신비주의 같은 게 요즘은 그 뭐죠? 바밍 타이거의 경우에도 그렇고 여타 다른 아티스트 같은 경우가 트렌드인 것으로 있는데 신비주의보다는 오히려 뭔가 그 에너지의 어떤 강력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비주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꾸밈 없이 그냥 스스로 가장 열정적으로 뭔가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친근감마저도 드는 되게 일상적인 느낌마저 드는 그런 게 더 뭔가 멋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두 번째 그 신비함이란 게 되게 애써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라는 느낌이 그 인식이 드는 순간 또 그런 식으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의 취향이란 게 신비주의가. 네. 그렇고 이제 에어올 얘기를 해볼 텐데 생각보다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아까 앞에 어 편집점이 있었긴 했는데 약간 그 그냥 귀찮아서 편집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원테이크로 하는 게 지속 가능성도 있고 그냥 개인 기록장처럼 쓰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아이고. 일단 에어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예요. 지금까지도. 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평점으로는 물론 5점 줬고 평점이란 게 사실 저처럼 영화를 막 그렇게 오래 보지 못했고 교양 지식 같은 게 풍성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평점이란 게 저의 어떤 한계점 같은 것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정말 100% 이해해야지만 그 영화에 대해서 평점을 매길 수 있다 하면 매길 수 있는 영화가 없겠죠, 아마도. 근데 누구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점이란 건 심지어 가장 유명하죠. 이동진 평론가님의 평점조차도 이동진 평론가님의 어떤 한계점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 같은 걸 당연히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평점을 매기고 있긴 하거든요. 부족하지만. 어쨌든 에어로 만점을 준 영화고 저 평점을 한 줄 평을 한 몇 번 바꿨어요. 몇 번 바꿨는데 처음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어떤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럴싸한 평론 한 줄 적어놓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겨놨다가 영화를 몇 번 더 보다 보니까 나름의 감식관 같은 것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해석도 생기다 보니까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 좌뇌에게 반기를 든 운해의 영화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한 줄 명확히 그 문장은 아닌데 그 내용은 이래요. 좌뇌에게 반기를 든 운해의 영화. 일단 에어의 시작부터 얘기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가 저에게 되게 뜻깊은 게
저에게 영화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준 첫 영화거든요. 저에게 그 전까지 영화라는 거는, JK 필름, 이제 한국 관람객들 사이에서 약간 일종의 밈이 됐는데, JK 필름 CJ 그 정재균 감독, 약간 요런 구성의 영화가 저에게는 그게 영화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영화 해운대, 뭐 영화 국제시장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그 영화가 뭐 막 별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들에서 나오는 어떤 한국적인 어떤 공식적인 어떤 구성이나 그런 문법들, 설날이나 뭐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딱히 할 거 없을 때 영화관 갔다가 밥 먹었다가 피방 갔다가 쇼핑했다가 약간 이런 구성에서 어떤 그냥 소비적으로 껴있는 어떤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영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그런 인식 전환 같은 것도 생기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유일하게 여러 번 돌려본 몇 안 된 영화거든요, 이게. 영화를 한 번 보면 여러 번 잘 못 보는 도파민 중독 스타일인데, 에어올 같은 경우에 한 지금 최근에 영화 한 번 얘기해 보려고 한 번 더 본 거 포함해가지고 네 번인가 봤어요. 한 네다섯 번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해석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영화 이것저것 많이 보면서 영화에 대한 게 조금 더 진지해지거나 좀 더 진심이 되면서, 어쨌든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때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때 과호흡이 온 것 같아요. 약간 그 중후반부에 에블린 얼굴, 그 수많은 멀티버스의 에블린들이 정말 0.1초도 안 되는 그 빠른 어떤 화면 전환을 통해서 그 정말 수백 개의 에블린이 쭉 화면 전환됐다가 소리가 모든 오디오가 아예 뚝 끊기고 그 절벽 앞에 놓여져 있는 두 돌덩어리, 이제 에블린과 조이로 대표되는 그 돌덩어리만 남아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살짝 그게 있어요. 미주신경, 그게 살짝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긴장되거나 피곤하면 공황 비슷하게, 제가 불안도도 원래 좀 높고 약간 집착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공황 발작 비슷하게 오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영화관에서 그게 올 뻔한 거예요. 살짝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화장실 가야 되겠다 했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앉아서 봤거든요, 그냥. 그래도 그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 타이밍에 다행히도 그 두 돌덩어리가 대화를 하는 그 자막이 뜨면서 그 절벽 풍경의 어떤 바람 소리 같은 게 자연스럽게 나면서 좀 이제 환기가 됐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엄청 첫인상이 폭력적이고 강력했다. 근데 그 폭력성이 어떤 불쾌하거나 공격당했다는 느낌보다는 황홀 좀 말이 이상한데, 완전 새로운 체험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영화고, 그러니까 어떤 문화 충격이었던 거죠. 이 에오를 최근에 한 네 번째로 할게요. 네 번째 에오를 보면서 가장 유심히 생각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궁금했던 거. 왜 우리 우주의 에블린이 이 영화의 주인공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이 영화는 많은 분들께서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또 세대 간의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시잖아요. 애초에 이 영화가 원래는 에블린 양자경 배우의 에블린의 원래는 이제 성룡이 들어가서 어떤 각종 액션들 같은 걸 소화해낼 원래 계획이었지만, 대신에 양자경 배우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어떤 모녀의 이야기로 조금 재구성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모녀와 어떤 세대 간의 이야기, 특히 미국으로 건너간 어떤 동양인 가족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그 3대가 겪는 어떤 인식 변화. 한 명은 영어를 못하는 할아버지잖아요. 사실상 중국인이고 이제 장소만 바뀐 거고, 이제 2대 엄마는 영어 할 줄 알고 능숙하진 않지만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이곳의 어떤 생태와 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 3대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거의 원어민이죠. 이곳의 문화 같은 거에서 익숙하고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문신을 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질감 같은 게 없죠.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에게 있는 어떤 그 자국, 중국의 문화가 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어떤 세대 간의 모녀 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죠. 당연히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영화의 주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주된 소재 혹은 주제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고 조금 더 저의 어떤 개인적으로 감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거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어떤 발칙한 위로라고 해야 되나요? 막 막 사는 동네 형이 되게 끙끙 앓면서 막 이번에 성적 잘 안 나와서 고민하는 그 전교 1등한테 약간 술 한 잔 건네주면서 둘 다 술 마신 나이는 아니지만 야 괜찮아 하는 그런 어떤 발칙한 위로 같은 느낌의 영화라 현대인들에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에블린에 대한 영화 내부적인 이야기고 그건 영화 외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영화 내적인 하나의 딱 이야기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가자면 에블린이 왜 이 영화의 주인공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물론 뭐 주인공 그쵸 어떤 영웅서사의 어떤 문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음, 현대적으로 왔을 이건 대단 중략 됐고 왜 주인공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이 영화는 일단 이 영화에서 표방하는 주제는 그거예요.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모티프, 아이디어. 가장 엉뚱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엉뚱할수록 강하다. 이거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안에 소재들 같은 걸 다루는 가장 엔진이 되는 그 한 문장이 가장 엉뚱할수록 강하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점프라는 게 있잖아요. 버스 점프였나?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점프한다는 그런 건데 엉뚱한 이제 여기서 표현을 빌자면 통계적 필연성에서 벗어날수록 더 먼 우주에서 그리고 더 강한 능력을 가진 나에게서 능력을 갖고 와서 그거를 지금의 내가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립밤을 갑자기 씹어 먹어요. 그러면 저 먼 우주에서 쿵푸 고수인 나에게서 쿵푸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그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그 특수 이어폰을 통해서 버스 점핑이라고 하는데 그 버스 점핑에서 중요한 거는 통계적 필연성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가 희소한 사건 행위를 할수록 더 강력한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되게 다양하게 등장해요. 별의별 게 다 등장하거든요. 심지어 막 어떤 성인용품처럼 생긴 그 트로피를 엉덩이에 꽂는 행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애쓴 장면도 나오고 강력한 능력을 빌려오기 위해서 이마에 스테이플러를 꼽는다던가 박는다던가 아니면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손가락 사이를 4번 연속을 종이로 베는 거죠. 이게 일부러 베려고 하면 안 베진다 어떻게 4번을 베 막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확률이 날수록 강력한 능력을 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이게 되게 불교적인 모티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자아에 대한 자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진리에 대한 진리관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종교, 동양 혹은 종교, 불교에서 모티프를 따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동양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말 중에서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 그만큼 인간관계가 갖는 어떤 소중함이나 그 희귀함에 대한 어떤 역설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바탕에는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 혹은 그 저승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환생 뭐 이런 것도 깔려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건 분명히 이 영화에서도 그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이 되게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동양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관을 되게 나타내는 중요한 예의 뭐 서로에 대한 예의 범절 뭐 이런 것도 포함돼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더 희귀한 게 뭘까?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일 확률? 그만큼 엉뚱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이 된다는 건 가장 엉뚱한 일이다. 요약하면 이건데, 그 영화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우주가 나와요. 정말 다양한 세계의 에블린이 나오는데, 그 중에 되게 역설적이게도 조이와 에블린이 일단 우선 가까운 인간 관계로라도 묘사되어 있는 우주는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알파버스, 그 과학자 에블린과 천재소녀 조이가 있는 세계관, 그리고 우리버스, 엄마 에블린과 딸 조이가 있는 세계관. 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도 에블린과 조이가 모녀 관계로 나와 있는 세계관은 유일하게 우리 우주밖에 없거든요. 그 수많은 어떤 우주에 대한 묘사, 심지어 손가락이 소세지로 진화한 어떤 그 우주에서조차도 에블린과 조이는 어떤 인간관계로 엮여있는지가 딱히 묘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별의 별 우주의 별의 별 엉뚱한 사건과 엉뚱한 운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펴박하는 어떤 가족적인 가치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 같은 것도 밀어봤을 때 가장 엉뚱한 일이란 건 두 사람이 어떤 혈육으로 묶이는 일, 그 사람의 딸로 태어나고 그 사람의 엄마가 되는 일이 가장 엉뚱한 일이고 가장 통계적 필연성에서 떨어진 일이고 가장 희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엉뚱한 일을 한 이 우리 우주의 에블린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영웅 에블린, 주인공 에블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런 이유에서 우리 우주의 에블린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자체에 대한 좀 어떤 외적인 맥락까지 끌어왔을 때, 이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좌뇌에게 반기를 든 운해의 어떤 발칙한 위로 같은 영화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뇌과학 같은 컨텐츠에도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잡다한 거에 관심이 좀 있는데, 그래서 뇌과학 채널 같은 것도 몇 개 구독해 놓은 게 있어서 가끔 영상 올라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작업하거든요. 그때 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좌뇌의에게 obsessed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약간 좀 과할이 많지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뇌가 하는 일이 뭔가 보면, 운해가 하는 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거기서는 예술적인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이미지로 파악하는 것,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전체를 한 번에 좀 인식을 받아들이는 일, 마치 카메라 그 사진 기억술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 이미지로 기억하는 일, 공간 지각 이런 걸 운해에서 하면, 좌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언어죠. 언어에 대해서 다루는 일을 보통 좌뇌에서 하고, 그 언어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능력을 보면, 어떤 하나의 요소를 봤을 때 그 요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요소를 여러 가지의 언어 요소로 나눠서 그거를 규정하고, 그거와 나 사이에 어떤 세상과 자아 사이에 경계를 짓고 어디까지가 자아고 어디서부터 세상인지, 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요소에 해당하는 영역인지를 규정하고 그 스스로 규정하는 일, 그거를 하나 하고, 그리고 본인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혹은 주변에서 어떤 사건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 사건들 사이사이를 개연성으로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내는 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능력까지도 좌뇌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뇌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개로 규정하면, 규정 짓는 일과 계획 짓는 일, 이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좌뇌에서는. 그러면 운해에서는 이 반대격의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좌뇌와 운해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시선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계에서 보면 되게 올드스쿨한 어떤 너무 옛것의 아이디어다, 이런 심지어는 약간은 어떤 유사과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 학계에서는. 어쨌든 좌뇌와 운해에 대해서 연구된 내용도 있고, 영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맥락을 끌어와서 보자면, 그러면 좌뇌 때문에 현대인들 뭐가 힘드냐 보면, 현대는 개인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이미 넘어섰잖아요. 복잡성이 너무 이미 발전돼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안에서 모든 거를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생존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한데 현대 사회는 이미 개인이 그것을 전체를 어떤 조망하거나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잖아요. 개인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고 현대 사회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걸 갖다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에게 엉뚱함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사치이거나 혹은 사형 선고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엉뚱함이란 현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같은 데 가서 A4 그 공용 프린터로 A4 용지 500장 뽑아서 우리 집 강아지 초상화 이렇게 500장 뽑는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엉뚱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미친 거죠 그건. 몇 번 하면 잘리겠죠 이제. 그쵸? 우리는 뭐 현대인들은 뭐 거대한 현대사회 뭐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 하나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나의 구역이란 걸 그어서 개인주의적으로 그 안에서 컨트롤하는 거마저도 벅차한 거죠. 그거밖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거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연애해야 될 나이에 연애하지 않고 뭐 대학 들어갈 나이에 대학 들어가지 않고 결혼할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취직할 나이에 취직하지 않고 노후 준비할 나이에 노후 준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계획을 딱딱딱 세워서 그거를 모두가 하듯이 따라가지 않는 삶은 이 도시에서 현대사회에서 도태되는 일이라는 거죠. 엉뚱함 같은 건 당연히 허락되지 않고 그렇게 모두가 어떤 정해진 마스터 플랜, 로드맵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는 게 현대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되게 폐쇄적인 바운더리를 쳐야 되고 그 안에서 되게 능동적이어 보이지만 언뜻 사실은 되게 수동적으로 계획을 조밀하게 세우고 그걸 톱니바퀴처럼 어떤 답습해 나가는 어떤 삶 그런 게 현대인들이 겪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정신병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좀 그런 폐쇄적임 혹은 소모적임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수동적이고 소모적이고 왜냐면 모든 것이 또 결과로 직결되니까 이 영화에서 결과주의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조프 투파키가 모든 우주의 자신을 겪어보고 어떠한 새로운 경험이더라도 걔한테 새로운 경험이란 게 없죠. 그 어떠한 경험이더라도 거기 나온 표현이 나오거든요. 통계적인 어떤 전체 파이에서 찰나에 불과한 의미 없는 결국엔 그건 결과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통계적인이라는 키워드 혹은 해도 의미 없어 이런 어떤 허무주의 같은 것들은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현대에서 결과 많이 보잖아요. 과정 같은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결과가 없으면 아웃인 거잖아요. 회사에서 잘리고 아무도 그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또 삭막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소모적이게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거죠. 어떤 결과주의 수동적으로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 계획에 대한 것들 어떤 나의 어떤 이 폐쇄적인 개인주의 바운더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엉뚱한 일을 해서 이걸 타파하자라고 감독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좀 억지로라도 엉뚱한 것일수록 강한 것이다 라고 표방을 하면서 이 엉뚱한 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 현대사회, 모든 것이 계획된 상태로 사라져야 되는 현대사회, 모든 것들이 어떤 그 개연성을 갖추고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현대사회를 뿌시고 그것이 모두 자뇌의 역할인 거잖아요. 계획, 규정 짓기, 결과를 바라보기 이런 거를 타파하고 운해처럼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좀 결과에서 벗어난 과정 인간관계란 건 과정인 거잖아요. 그 감정적인 교류와 사랑이라는 키워드라는 건 과정에 더 집중을 하고 가족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고
가치를 더 사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별것 아닌 것에 행복을 느끼고 가치를 좀 더 투영해보자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오늘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별관 하나 보고 싶어. 그래서 가서 현장 예매를 해서 텅텅 비어있는 상영관에서 영화 보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먹고 싶어. 이런 게 소확행이고 일상적인 행복인 거잖아요. 어떤 계획과 마스터 플랜, 어떤 결과 같은 거랑 상관없이 되게 엉뚱하고 어떤 확률적인 어떤 통계적인 필연성에서 벗어났거나 갑작스럽거나 하지만 일상적이고 행복한 소소한 그런 행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실 에블린이 왜 주인공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비슷한 거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열에 대한 제 평점은 이미 만점이고, 에어올이 왜, 아니, 에블린이 왜 주인공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건 아무래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그 가장 통계적 필연성에서 벗어난 가장 희박하고 가장 엉뚱한 일이란 건 가족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주에 그 조이와 유일한 가족 관계를 맺어져 있는 그 에블린, 엄마 에블린이 가장 강력한 에블린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 영화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결과 같은 거에 얽매여 있는 현대인들에게 또 엉뚱함의 행복, 또 인간 관계, 어떤 그 과정에서 오는 행복들, 일상의 어떤 소확행에서 오는 행복들 같은 거를 더 긍정해도 괜찮다라고 어떤 발칙한 위로를 건네는 그 다니엘즈 감독의 영화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A24 영화사에 대해서도 또 재밌는 얘기가 많던데 이런 것도 나중에 해보고, 오늘 준비한 얘기가 더 있긴 한데 이거 굳이 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팟캐스트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